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경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 경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어진 문장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이렇게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지는 형태를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둘 이상의 문장이 무엇에 의해서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져 있는 형태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면, 자, 대등이라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두 개의 힘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우선인지 이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둘 이상의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바로 대등적 연결 어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뭐뭐 고, 며, 면서, 자. 그 다음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뭐뭐지만, 뭐뭐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항상 이렇게만 해서 끝나면은 우리가 참 편하겠지만, 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그거는 조금 냅두고 보도록 합시다.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의 의미가 다 독립적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어진 두 문장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문장의 위치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문을 봅시다. 철수는 한식을 좋아하고 영미는 양식을 좋아한다. 그렇죠? 요거를 순서를 바꿔봐도 철수는 한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영미는 양식을 좋아한다라는 나열의 의미이고,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영미는 양식을 좋아하고 철수는 한식을 좋아한다 해도 문장의 의미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조는 쉬는 날 음악을 듣고 잠을 자기도 하며 책을 읽기도 한다 해서 성조가 쉬는 날 하는 일을 음악을 듣는다, 잠을 자기도 한다, 책을 읽기도 한다라고 지금 나열을 해놓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좀 올려보면, 자, 세종대왕은 뛰어난 과학자이면서 뛰어난 언어학자이다. 자, 그렇죠? 이거는 세종대왕의 두 가지 업적을 동시에 또 나열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뛰어난 과학자이다. 동시에 세종대왕은 뛰어난 언어학자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세종대왕은 뛰어난 과학자이자 언어학자다. 위치를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서도 이런 것도 다 성립을, 뭐뭐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조의 의미죠. 철수는 한식을 좋아하지만 영미는 양식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역시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이것들은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민은 독서는 좋아하나 음악 감상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역시 대조의 의미로서 이어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말은 모든 말은 마찬가지지만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등적 연결어미일까 종속적 연결어미일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대등적 연결어미 중 특히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고, 면서, 자의 경우는 종속적으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야. 자, 예문을 봅시다. 경호는 미술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한다. 이거는 지금 경호가 좋아하는 미술과 체육을 나열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대등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경우는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운동을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지금 경우가 한 일은 점심을 먹은 일과 아이들과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한 일이 두 가지로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문장은 순서가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점심을 먹은 다음에 놀러 나가는. 그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지금 순서가 존재를 해버린 거예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경우는 밥을 먹으며 책을 읽었다. 이거는 밥을 먹는 행동과 책을 읽는 행동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보면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책 본 거야. 그렇지? 그런데 경우가 오자 민주도 들어왔다. 자, 이거는 지금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왜? 경호가 먼저 오고 바로 뒤이어서 민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바로 뭐다? 우리는 종속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더라도 무척 빼고 대등이다 라고 보면 안 되고, 가끔 가다가 대등적 연결어미를 쓰더라도 뭡니까? 문장에서 순서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상으로, 문맥적인 의미상으로 순서가 존재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것도 종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진짜 대등이냐 아니냐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면 둘 이상의 문장이 종속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종속적 연결어미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아서, 어서, 뭐뭐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면. 자, 뭐뭐면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만족돼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은 취소된다. 비가 온다는 조건이 만족돼야 소풍이 취소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양보,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라도. 그쵸? 그 다음 목적, 바로 뭐뭐로 나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중도를 나타내는 뭐뭐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어. 차가 나타났는데 내가 길을 갔다 하면은 무엇이 메인이고 무엇이 좀 딸리는 건지가 구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는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종속적인 연결어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않고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존재하니까 위치를 바꾸면은 의미가 역시 성립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문을 봅시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와서라고 하는 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원인은 비가 많이 온 거고, 결과는 도로가 미끄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도로가 미끄럽다. 이렇게 인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위치를 바꾸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의미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해서 인과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굉장히 좀 약간 고차원적인 문제기는 합니다. 이거는 보통 수능에서도 나오진 않는데 저번에 한 번 선생님이 딱 한 번 문제를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알겠죠? 자, 우리 문장 중에 아까도 전에 우리가 아는 문장, 암긴 문장에서도 한 번 얘기했는데,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될 때 어떤 낱말이 성분까지도 같아 버리면, 혹은 뭐 아는 문장 같은 경우 성분이 달라도 같은 말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배가 부르다. 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밥을 먹어서 그치. 바로 하나로 만들면은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요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문법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인과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자 종속적. 그 중에서도 인과적, 그렇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었죠. 요즘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자꾸 끌어와가지고 학생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치? 자, 이 부분도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치?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공통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생략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요것이 문장 속에 포함이 된 하나의 절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어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사절로 보고 사실은 배가 부르다, 나는 배가 부르다 라고 하는 큰 문장 속에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겼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공통돼가지고 하나가 뒤에 것이 생략이 되잖아, 그치?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경우를 부사절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두 문장의 주어가 같아 이어진 뒷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할 때, 그렇죠? 이 견문장을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 문제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왜? 뒤에서 주어가 생략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배부르다. 근데 그 이유를 밥을 먹었다라고 안에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는 부사절로 분류를 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기도 한다. 요거 정도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절로는 보지 않아요.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내용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소풍은 취소될 것이다. 그런 거죠. 바로 조건을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내일 태풍이 올지라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내일 태풍이 온다. 그럴지라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일지라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에서는 양보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요. 알겠죠? 이거를 왜 양보냐 하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일지라도는 양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가 이제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특히나 중간에 오는 요런 그 접속 부사 같은 것도 사용도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민호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바로 목적이 되죠. 그죠?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 민호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다. 그러려고 민호는 도서관에 갔다. 이런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영희가 길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 영희가 길모퉁이를 돌았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 이것이 중도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바꾸면 말이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인데 사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무엇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밑에 거는 조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의적인 표현도 이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중의성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문 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특정 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기준이는 눈을 보고 있다가 눈이 사람의 눈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눈은 바로 동문 이어로서 사람의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동문 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적절한 꾸며주는 말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준이는 철민이의 눈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철민이의 눈은 사람의 눈이겠죠. 그렇지? 철민이한테 하늘에 내리는 눈이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 기준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눈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눈의 의미라고 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 바로 동음이어를 사용할 때는 꼭 꾸며주는 말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는 거. 자, 두 번째 바로 수식의 모호성. 이 말이 어떤 말을 꾸며주는가가 애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이 그립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름답다는 말이 고향을 꾸며주는지 혹은 고향의 하늘을 꾸며주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뭐다? 바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게 만들려면 뒤에 말 뒤에 반점을 쓰면 돼요. 아름다운 고향에 참고로 반점을 넘어서서는 수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밖에 안 된다? 아름다움이 꾸며주는 건 고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고향에 하늘이 그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바로 앞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고향이 하늘을 꾸며준다면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고향의 아름다운 하늘이 그립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바로 이때는 아름다움이 우리말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꾸며주는 거는 하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예문이 하나 있어. 이건 안 적어도 돼야겠지. 바로 뭐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가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용감한이 꾸며주는 게 그인지 그의 아버지인지가 모호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글을 꾸며주는 용감한 그의 하고 쉼표를 찍으면 그를 꾸며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버지를 꾸미게 하고 싶으면 역시 어떻게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꾸며주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꾸며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고치는가가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성분 호응의 모호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 성분이 누가 어떤 말이 무엇과 호응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봅시다. 점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여기서 웃으면서라는 말이 점원과 호응을 하는 건지 손님과 호응을 하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반점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점원은 웃으면서 여기다 반점을 찍으면 어떻게?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면 웃는 사람은 점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반점, 쉼표를 넘어서서 꾸며줄 수는 없어요. 알겠죠? 반면에 점원은 여기다 쉼표를 찍으면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면 이때는 손님이 웃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웃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성분 호응의 모호성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거를 말로 할 때는 쉼표 부분은 잠깐 쉬어줘야 되겠죠. 점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점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연결하는 부분은 쉼표를 없애버리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쉼표를 한숨 쉬어주면은 말할 때도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휘의 의미 자체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그렇죠? 자, 이 아버지의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인지 의미가 애매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정확하게 수식어와 이제 서술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는 곰이다. 곰이 진짜 곰인지 곰 분장을 한 사람인지 성격이 미련 곰탱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는 곰으로 분장을 했다라고 하든지 그는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다라든지 그는 꼭 곰처럼 생겼다라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분명한 의미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의 이제 중의성 혹은 모호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가장 비참한 중의적 표현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비교 부분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좀 비참한 내용이죠. 남편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비교 대상이 나와 영화인지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와 남편이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가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 그렇죠? 즉 남편이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나와 영화 중에서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솔직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아무래도 사람을 더 좋아하겠지 영화보다는. 근데도 이렇게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은 끝이 났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학기 교과서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말의 문법 요소 부분을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오늘은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제 표현 정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답시다. 자, 우리말의 문법 요소는 말 그대로 우리말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높임 표현, 두 번째는 시제 표현, 세 번째는 피동사동 표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정 표현.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 하나 더 넣어서 우리가 인용절 했던 내용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인용 표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거는 보긴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해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높임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건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높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높임말 혹은 다른 말로 경어체 문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체 높임. 그렇죠? 자, 주체 높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의미를 보게 되면 문장의 주체, 즉 바로 뭐다?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해요. 즉 높임의 대상이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뭐다?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주체 높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하신다. 자, 식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 나보다 높으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항상 중요한 거는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문장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아는 문장 할 때도 명사절은 음기, 관형절은 음는 을던, 부사절은 이게 도로. 요것만 알면 우리가 찾기 쉽듯이 주체 높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주체 높임의 조사 깨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높임에 대한 의미가 되면은 주격조사 이가가 뭘로 변한다? 깨서로 변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가 뭘로 변한다? 깨서로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주체 높임의 요소를 분석하는 게 1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바로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술형 같은 경우 물론 고등학교는 아마 특히나 한백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서술형이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문장 하나 주어주고 여기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모두 찾아서 쓰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격조사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수어휘는 사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상관없이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수어휘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어떤 단어와 의미는 같지만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낱말의 관계를 특수어휘라고 해요. 알겠죠? 즉,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수어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낱말이 높임의 의미를 가질 때 그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특수어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형태가 달라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지금 여기다 이해하기 좋으라고 드러났죠. 밥 같은 경우는 그죠? 어머니가 하은아 밥 먹어라 하지만 그치? 하은이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식사나 진지로 바꿔서 얘기해야 되지, 그치?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나이도 역시 마찬가지 높임의 의미를 가질 때는 연세나 춘추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말은 말씀으로, 그쵸? 그 다음에 먹다는 드시다나 잡수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드시다, 잡수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실제로 우리가 주체 높임의 뭡니까 서술어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가 되더라도 항상 시가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드시다, 잡수시다는 얘네가 기본형이지 시라고 하는 높임의 선엄한 어휘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해야 돼요. 알겠죠? 바로 드시다, 잡수시다 마찬가지, 주무시다나 마찬가지지만 얘네는 하나 적어놓읍시다. 바로 특수어휘 자체가 바로 뭐다? 뭐뭐시의 형태이죠. 이 말은 뭐다? 바로 주체 높임의 선언할 어미 정확히 의시거든요. 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그냥 특수어휘만 썼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특수어휘에다가 주체 높임의 선언을 오면 10까지 썼다 이렇게 하면은 이중 높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특수어휘들, 서술어가 특수어휘를 가질 경우에 보면은 항상 시가 들어가요. 그게 주체 높임이 되는 뭐 드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마찬가지. 객체 높임이 되는 모시다, 그쵸? 그 다음에 모시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치? 시가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높임의 선어만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3번 디귿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 보면은 세 번째로 할 것이 바로 뭐다? 만약에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에는 서술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뭐다? 주체 높임에서 의시를 쓰는 조건이 돼요. 특수어휘가 없어야지만 됩니다. 그 말은 특수어휘에서 쓰인 시는 뭡니까?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이런 말과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서술어의 어미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는 가시다, 듣다는 들으시다, 있다는 있으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주체 높임이 일단 내용이 끝이긴 해요. 근데 사실 주체 높임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의 방법과 간접 높임의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직접 높임이 뭔지 간접 높임이 뭔지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다 하나 적어봅시다. 바로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의 주어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 우리는 직접 높임을 씁니다. 주어가 어머니,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이런 것들 경우는 그 자체가 높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 사용하는 높임법을 직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 높임은 바로 뭐냐? 문장의 주어가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 그런데 아니지만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뭐다? 그 주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예문은 틀린 예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일상에서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읽는 거는 선생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그치? 주격조사 이가 지금 말씀 뒤에 붙여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읽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알겠죠? 말은 그 자체로 높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우리는 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높여? 아니잖아. 그치? 이게 사실 주어인 겁니다. 얘는 사실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말을 한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즉 말의 소유자가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말을 한 사람이 높임의 대상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시겠습니다를 쓰면 안 되고 뭐로 써야 되느냐?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었을 때 여기에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근거를 얘기하는 방식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주어인 말씀은 그렇죠?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높임인 있으시겠습니다. 다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는 직접 높임을 할 때만 계시다. 간접 높임을 하면 있으시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품사로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로 있다는 품사 통용을 하는 말인데 있다가 동사인 경우의 높임말은 계시다가 되는 거고 있다가 형용사인 경우는 높임의 표현이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품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거 하기 바로 직전에 배웠던 게 바로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접 높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빈 공간에다 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뭐 밑에다가 쓰든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간접 높임의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했었던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의 뭐뭐의 형태. 알겠죠? 즉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의 소유물이, 그렇죠? 가진 사람이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의 뭐뭐의 형태로 뭡니까?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이 두 번째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서술절의 형태로 간접 높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예문을 보고 공부하는 게 더 편해요. 알겠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 문장에서 밝은 거는 할머니입니까? 귀입니까? 그치?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호응하는 그 주어는 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원래는 밝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그 귀의 소유자가 역시 누구야?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간접 높임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절 누구는 뭐는 뭐가 뭐다 이런 형태의 서술절을 아는 이런 형태도 일종의 간접 높임의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접 높이면 방식 우리가 문장을 하고 사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서술절의 형태도 하나의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체 높임은 넘어가고 객체 높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객체 높임이 높임법에서 제일 쉬워요. 알겠죠? 진짜 얘는 할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객체 높임은 자, 문장에서 객체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 높임법을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당연히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때?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말하는 사람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객체 높임을 사용해요. 알겠죠? 자, 역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을 보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자, 목적어를 높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적어랑 호응하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만 사용해주고 없으면 아예 무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보자. 나는 어머니를 배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다의 높임 표현이 어머니를 보다를 하기 위해서 그냥 특수어휘가 있기 때문에 배다라는 말을 그냥 쓸 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수어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호응하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만 쓰면 되고 없을 경우는 목적어는 그냥 내려옵니다. 알겠죠? 아무런 높임법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자, 반면에 부서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부서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부사격 조사 깨를 씁니다. 즉 바로 뭐다? 부사격 조사로 따지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누구누구께 한 글자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돼. 주격 조사는 한 글자짜리 이나 가가 두 글자인 깨서로 바뀌고 부사격 조사는 에게라는 두 글자가 한 글자인 깨로 바뀌거든요. 근데 하이들이 자꾸 깨를 주격 조사 한 글자를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보는 애들이 많아.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누구누구에게가 깨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씁니다. 이 경우도. 없으면 역시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나는 할아버지께 갔다. 간 사람은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특수어휘가 없으면 아예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써주고 없는 경우는 안 써도 된다. 너무나 쉽죠?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객체 높임은 예외적인 것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요게 될 겁니다. 상대 높임. 그렇죠? 자, 우리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지금까지는 문장 성분을 높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 높임은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화자 자신을 낮추는 것, 청자를 낮추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은 또 포함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상대 높임법의 경우에는 조사나 특수어휘보다는 바로 뭐다? 서술어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써야 되느냐? 당연히 뭡니까? 청자가 화자보다 높거나 격식을 차려할 때 우리는 상대 높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의 방법, 요게 중요하니까 잘 받아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만약에 주체가 화자일 경우, 화자 나를 표현하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화자를 가리키는 말을 낮추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라고 하잖아. 그렇지? 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라는 말이 사실 낮을 저자입니다. 알겠죠? 나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나 내를 저나 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미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되거든요. 자,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요. 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쓰는 높임법이고, 비격식체는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높임법이에요. 알겠죠?
자, 격식체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하십시오체, 줄여서 합시오체. 그 다음 예사 높임에 해당하는 하오체. 그 다음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하계체. 아주 낮춤에 매우 낮춤에 해당하는 헤라체. 그렇죠? 자, 비격식체는 그냥 두 높임 낮춤으로 나누는데요.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해요체, 두루 낮춤에 해당하는 해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주로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요체의 요는 조사입니다. 어미가 아니에요. 얘는 품사가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무슨 체가 돼? 그치. 해체에다가 그냥 요만 붙인 거거든요. 조사는 생략해도 의미가 성립을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는 그냥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사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바로 뭐다? 조사가 용언의 뒤에도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사의 경우는. 알겠죠? 자, 그런데 요렇게만 알고 해결할 수가 있으면 너무 쉽겠지만 사실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문장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외워야 돼요. 그쵸? 어미를 기준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 근데 물론 만약에 이게 내신에서 나오면 다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그래도 외우는 부담은 좀 줄어들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제시를 해줘요. 그래도 내신을 위해서는 한 번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응. 가끔은 저기 그 어. 하우체 오시는 구려는 어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 오시는 구려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오는 감탄문에 오시는 구려, 오는 구려, 오시는 구려. 오시는 구려는 쓰면 안 돼요. 왜요? 오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주체 높임법의 선엄한 어미가 돼버려요. 그거는 주체 높임,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은 꼭 높임법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시는 구려 하면은 시는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구려는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뵈러, 그쵸? 할머니를 뵈러 고향에 가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서 주어는 아버지잖아. 그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거는 첫 번째 깨서라는 조사를 사용했고, 그 다음 가셨어요는 가시엇어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서 주체 높임의 선언한 어미 시를 써가지고 주체 높임을 실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할머니를 보러라서 배러가 된 거잖아. 그치? 바로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서 바로 뭐다? 객체 높임도 쓰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경우도 상대 높임도 사용이 된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오시는 구려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시는 주어를 높여주는 거고 구려는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 높임의 대상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처럼 요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까지 다 쓰이는 문장이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결국 이렇게 복합적으로 높임법이 사용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하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평서문이면은 비읍니다. 그렇죠? 씁니다, 십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 의문문은 십니까? 명령문은 십시오. 그렇죠? 청유문은 원래는 없는데 뭐 오시지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어체는 오 내지는 오시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의문문도 이거는 낮추고 높이고 차이예요. 오시오 이렇게. 그렇죠? 그 명령문은 오시오 오 혹은 오구려, 청유문은 옵시다. 그렇죠? 감탄문은 오는구려. 자, 하계체는 오네, 오세, 오는가,
오나, 오게, 오세, 오는구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실제 문장에서는 자, 요걸 섞어서 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걸 가르쳐줬을 때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표보다는, 위의 표는 솔직히 말해서 개념적으로 보면 되고 너무 쉽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진짜 외워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에서, 자,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고등학교는 높임 표현 나오면 요거 문제 꼬내요. 알겠습니까? 바로 뭐냐?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압존법은 우리 하은이 같은 여학생들은 쓸 일이 없어. 평생 가봤자. 알겠습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좀 써요. 언제? 당연히 군대 갔을 때.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압존법은 바로 뭐냐면, 자, 바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높이지 않는 걸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봅시다. 자,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자, 얘야. 그렇죠? 내 아버지 어디 갔니? 왜?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낮으니까 높일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죠? 자, 그러니까 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자, 원래는 깨서는, 그치?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 그치?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로 아버지보다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자, 여기서는 오로지 어요라고 하는 뭡니까?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 그 중에서도 해여체, 그쵸? 만 사용을 하고, 주어인 아버지를 높여주는 다른 요소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응. 아버지께서는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압존법을 쓰는 문장에서는 틀린 문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압존법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틀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압존법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도 물어볼 때도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긴 하지만 손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보다는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자식의 자식이라도 존중해주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식도 손자도 얘기할 때도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해도 의미상으로 전혀 상관이 없고 요즘 대부분 그렇게 쓰기는 해요. 그런데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좀 지켜졌고,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럴 때는 네? 근데 다 따져요. 네, 따져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 가면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이등병이 딱 처음에 가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구석에서 뒹굴거리던 말년병장이 이제 심심하니까 쓱 다가와. 그래서 이등병한테 야! 이러면 네! 이병 누구누구누구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병장이 물어봐. 야! 저기 김상병 보이지? 저 김상병이 지금 화장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 김상병 어디 갔냐 물어보면 너 뭐라 대답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등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상 사회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김상병님께서는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거든. 그럼 말년병장이 얘기해. 야 김상병이 나보다 높냐? 높냐? 이러면서 막 갈고. 알겠지? 뭐 하는 거야? 원래는 김상병이 지금 말을 듣고 있는 뭡니까? 병장보다 낮으니까 김상병은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만 써주고 김상병에 대해서는 낮춰줘야 되거든.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걸 따져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안 따져. 그래서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틀린 문장은 아니야.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알겠지? 근데 학교에서는 이 압존법을 가르치고, 알겠죠? 압존법에 관련돼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압존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말을 하는 나보다, 화자보다 높아도 듣는 사람,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는 문장 속의 인물을 높여주지 않는 것. 요게 압존법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높임법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조금씩 학생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주체 높임에서는 간접 높임의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어미 변화 자체가 문장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거기에 압존법 같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우리가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제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저 이게 왜 이게 떨어져 있지? 원래 이거 만드는데 이거 왜 날라가 있나?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 시제 표현은 물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건시라고 하는 개념과 발화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들 간의 선호 관계를 보는 것이 시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용어부터 잡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사건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는 사건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하면은 이 문장에서 사건은 바로 뭐다? 철수가 밥을 먹은 게 뭡니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화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점심시간이 12시였고, 그치? 철수가 그때 밥을 먹었어. 근데 지금 그에 대한 대화를 2시에 하게 되면은 뭡니까? 발화를 하는 이 2시를 기준으로 철수가 밥을 먹은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났잖아. 그치? 그래서 과거. 알겠습니까? 만약에 말을 하는 시간과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같으면 현재.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시간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즉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호 관계를 따지는 걸 우리는 시제 표현이다라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문제고 이해할 때는 그냥 평소처럼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선호 관계를 따지는 거를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시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과거 시제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 학교에서는 교묘하게 이것들을 바꿔놔.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괜히 막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선호 관계만 따져보면 돼요. 사건시가 먼저냐 발화시가 먼저냐 요거 문장만 따져보면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바로 뭐다? 말을 하는 시점보다 일이 일어난 시점이 이전인 경우를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죠. 자, 과거 시제를 역시 당연히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무사어가 있는 경우는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도 이게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달라져요. 알겠죠? 자, 먼저 서술어로 사용이 될 때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at, ot이나 더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제 표현은 역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한 조건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공통적으로 at, ot이나 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는 먹었다 혹은 먹더라. 가다는 갔다 내지는 가더라. 그렇죠? 예쁘다도 예뻤다 혹은 예쁘더라. 그렇죠? 슬프다도 슬펐다, 슬프더라. 이러면 전부 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관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자, 과거 시제 관형 사용어미 동사는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형용사는 은은 쓰지 못하고 던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는 은만, 그렇죠? 형용사는 던만, 그렇죠? 동사는 은이나 던.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동사의 경우는 뭐뭐, 은 또는 니은 혹은 던 요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는 무조건 던만 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먹다 같은 경우는 먹은 빵, 먹던 빵 하면은 다 과거를 나타내요. 그렇죠? 가다도 역시 간 사람, 가던 사람 하면은 역시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돼요. 근데 형용사는 예쁜 하면은 현재가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예쁘던, 슬프던 이렇게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형용사의 경우는 니은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시제가 된다는 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요 at, ot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at, ot의 경우는 하나 적도록 합시다. 바로 하다 또는 하다의 서술어의 경우는 뭐뭐 엿을 사용을 합니다. 하다는 하았다가 아니라 하였다가 돼야 되죠. 그렇죠? 하다의 서술어는 명사에 최근에 하다가 붙어가지고 서술어가 되는 거. 공부하다, 건강하다 이런 것들. 그렇죠? 공부하다는 동사고 건강하다는 형용사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말하는 거야. 공부하였다, 건강하였다. 줄어서 했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하다나 하다의 서술어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 선언한 어미로 엿을 씁니다. 요거는 불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엿을 사용을 하고 요것은 밑에다 적도록 합시다. 바로 불규칙 활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뭐 대과거는 한 번 더 읽어봐도 돼요. 그냥 이제 과거의 내용을 강조할 때 우리 국어에서는 ot을 한 번 더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었었다, 그렇죠? 갔었다 이런 식으로 ot을 두 번 쓰는 경우 이런 거 그냥 대과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를 보게 되면은 자, 요거 잠깐만 얘는 미래 시제로 가야 될 게 올라가 있네. 이렇게 오고 얘가 여기 위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지. 그렇지. 바라시와 뭡니까 사건시가 일치하는 거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오는 거. 그렇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얘는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거. 말을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무사어를 사용하는데 알겠죠? 특히나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무사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왜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무사어는 솔직히 세분화하면은 과거나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오늘은 아침을 먹었다 이래버리면 어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이지만 바로 뭐야? 그 시점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이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과거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반대로 오늘은 영화를 볼 것이다. 이러면 아직 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잖아. 오늘 저녁이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또 미래가 돼. 그래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내일이나 그렇지.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뒤에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올해도 역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뒤에 사실 문맥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부사어는 무조건 요거 보고 현재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못하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그렇죠? 어미를 사용을 해야 되죠. 못하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직접 다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아. 알겠지? 이거 다 치신 거예요? 내가 다친 거야. 너희들 왜 3번 이게 130페이지 정도 되거든?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이걸 다? 이거는 일부야. 선생님이 정리한 거야. 처음부터 이론은 왜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이 너희들이 공부하기에 어렵게 돼 있어. 중학교 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만 있고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배웠다 해가지고 기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랑 심화 내용을 다 집어넣은 그 이론서가 좀 필요해가지고 선생님이 싹 다 정리를 한 거야. 이거는 직접.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 지금 할 때. 2달 만에 마시는 다 정리를 했던 거야. 알겠죠? 근데 물론 지금은 좀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한 번 더 정리를 할까 고민 중이기는 해요. 알겠지? 좀 더 보충돼야 될 내용들이 있어. 어쨌든 자, 현재 시제도 역시 어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서술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랑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단 이거는 동사만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기본형이 곧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꽃이 예쁘다 하면은 지금 꽃이 예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에서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동사는 기본형으로 못 써요. 그래서 먹다가 먹는다가 되든지, 알겠습니까? 가다가 간다가 되든지 해서 니은이나 는을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관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때? 동사는 현재 시제의 관용 사용 어미인 는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어떻게? 현재 시제 관용 사용 어미인 요거는 빼야 돼요. 니은만 씁니다. 니은만. 알겠습니까? 요것도 못하네. 니은만 써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어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참 희한한 게 어간의 끝에 받침이 있어도 관형사용 어미가 붙으면 받침이 탈락하고 니은으로 붙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둥글다 같은 경우도 리을이 탈락하고 둥근이 돼버리죠. 그쵸? 그 다음 빨갛다도 히읗이 탈락하고 빨간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할 때 알겠죠? 바로 관형사용 어미가 붙으면 니은만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만 붙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니은은 뭡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형용사는 니은 못 쓴다고 한 이유가 얘는 니은이 붙으면 현재 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뭐더라 합시다. 그럼 미래 시제는 뭐냐? 자, 그럼 오늘은 이 시제까지만 하고 일단 수업 마무리하고 좀 정리만 하도록 합시다. 자, 미래 시제는 말 그대로 뭐다?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를 우리는 미래 시제라는 거죠. 즉 말을 하는 시점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걸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쓰면 되죠. 내일, 모레, 내년에, 곧, 앞으로, 후에 이런 것들. 이거는 무조건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무조건 과거나 미래만 나타내지만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주의를 해줄 필요 있다는 거.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미래 시제 어미를 사용하는데 역시 서술어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get을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사실 get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get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보답시다. 나는 내년에 꼭 대회에 나가겠다. 이 말은 내년에 대회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다짐하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자, 선어말 어미 get의 경우 get의 경우 알겠지? 자, 첫 번째 의지를 나타낼 때 얘는 미래 시제에만 사용을 해요. 의지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의지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거는 뭐야?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치?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추측의 의미를 보면 지금쯤이면 일을 다 마쳤겠네. 마치었다. 과거형 뒤에 get이 붙었지. 그치? 바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시제와 무관합니다. 시제와 관련 없이 ge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 알겠죠? 물론 추측도 있긴 해요. 미래도 알겠지. 근데 어쨌든 get의 의미는 이렇게 의지로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만 가능하지만 추측을 나타낼 때는 시제와 무관하게도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관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자, 요거는 동사, 형용사 동일하고 바로 미래 시제 관형 사용 어미 을 얘는 적어놓읍시다. 바로 동사, 형용사 동일합니다. 그렇죠?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 쓴 거죠. 그래서 먹다가 먹을, 가다가 갈, 예쁘다가 예쁠, 슬프다가 슬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한 7, 8년 이상 나왔는데 솔직히 수능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사관학교 문제는 또 은근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이 자꾸 어려워지면 이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국어에서 시제를 바라볼 때 절대 시제라는 개념과 상대 시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과 상대 시제는 사실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먼저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장의 제일 끝 서술어의 시제를 우리는 절대 시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 사실 대부분이 절대 시제이기는 해요. 알겠죠? 특히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서술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부 다 절대 시제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 시제는 기본적으로 견문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견문장에서 그렇죠? 문장 전체 서술어를 기준으로 그렇죠? 안긴 문장의 시제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문장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민혁이는 엄마가 사온 빵을 먹었다. 그렇죠? 자, 일단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먹었다의 시제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렇죠? 이 문장의 절대 시제는 그냥 먹었다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상대 시제를 보려면 아까 경문장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가. 그치? 사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빵을 먹은 것을 기준으로, 알겠지? 가장 문장 끝에 서술어인, 전체 서술어인 먹다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가 사온 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치? 엄마가 미리 사오고 민혁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판단하는 바로 이 상대 시제가 과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나는 오늘 저녁에 함께 볼 영화를 예매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치? 자, 절대 시제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댔어. 그치? 예매했다만 보게 되면 절대 시제는 뭐가 됩니까? 그쵸? 절대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그쵸? 근데 예매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화를 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쵸? 상대 시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얘를 판단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걸 우리는 상대 시제라고 해요. 요 개념만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절대 시제, 상대 시제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는 계속 안 나왔는데 사관학교 문제에서 생각보다 몇 번 나왔거든요. 그 말은 국어가 어려워지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시제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상입니다. 영어랑 생각하면 돼요. 영어의 ing,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진행상은 바로 뭐다? 발화시에 여전히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진행상. 그리고 이때는 바로 뭐다? 보조용어인 고있다, 가다, 혹은 연결어민 음연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시점에 계속 그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회사 일이 바빠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일을 하는 중이고 그 일을 하는 중에도 뭡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완료사는 자,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발화시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되는 거. 요렇게 설명하는데 지속되고 있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바로 뭐다? 일이 끝났다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헷갈리라고 맨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근데 지속되고 있다가 메인이 아니라 끝나고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끝난 거. 그래서 표현 방법은 보조용어 버리다 혹은 있다 혹은 연결어미 고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시험을 다 끝내버렸다. 맞죠? 시험이 완전히 끝이 났다. 이미 끝났다.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점심을 먹고서 운동장에 나가 놀았다. 점심을 먹는 행위가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우는 완료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시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시제까지 했으니까 피동사동 표현, 그 다음에 부정 표현 이런 것들 공부해야 돼. 근데 사실 피동사동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알겠죠?